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 남성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A 유통업 대표시고 어머니는 작은 미술관을 운영 중이신데요. 집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입니다. 저는 워낙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 내색하는 것을 워낙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 아니면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를 정도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맞는 와이프와 결혼해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파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파혼으로 인해 독신주의가 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어이없는 제가 파혼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무역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파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그 일도 벌써 5년 전이네요. 아버지는 당연히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로 들어와 일을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당시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터라 혼자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살기로 부모님과 합의했고요. 대신 5년 뒤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한다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남자 나이가 대학 다니며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금방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 친척들이 하도 결혼 이야기를 하니 속이 상하셨는지 말을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안정감도 찾고 경영 수업을 받는 게 어떠냐셨죠. 자신들도 손주 재롱 보며 지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강하게 약속은 약속이라며 단돌이 쳤지만요. 그렇게 제 신분을 숨긴 채 스스로 구직 활동을 했어요. 생각보다 취업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를 알고 있는 몇몇의 친구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면 되지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느냐며 배부른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버지 말씀처럼 바로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 그만이었지만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길에만 얽매이다 보면 계속 바라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연히 좋은 기회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 영어 학원을 등록했죠.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아무래도 무역회사다 보니 외국 바이어들도 만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했어요. 주입식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 읽고 쓰고의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직접 말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언어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평일에는 주간에는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평일 야간 주말반을 끊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처럼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학생들부터 직장인,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며 나이가 비슷해 친해진 몇몇의 무리가 생겼어요. 거기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인형 같은 외모에 배려가 담긴 행동,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누구나 좋아할 법한 호감형 스타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파혼한 전 여자친구이죠.
여자친구는 모 건설회사의 비서직으로 근무했는데 저와 동갑이었어요.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같이 공부도 하며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자연스레 친분이 쌓여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생일이 2달 빠르다는 이유로 굳이 오빠라고 하겠더군요.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에 배우는 열정도 대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때로는 밖에서 맥주 한잔하며 어느새 호감이 쌓였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분을 내기 위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곧 30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안정감을 되찾자는 말을 했죠.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저희 집 얘기를 했습니다. 선영아, 거부감 들까봐 내가 말은 잘 안 했지만 사실 우리 집 A 유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는 우리 아버지고. 뭐? 내가 아는 그 유통회사 말하는 거야? 자기는 그 엄청난 사실을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 내가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남들이 바라보는 편견 아닌 그 시선이 너무 싫었거든. 우리 집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데 금수저니 뭐니 하면서 벽을 쌓는 게 싫었어. 조금 놀랍긴 하다. 아버지가 A 유통업체 대표라니. 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속물 아니야. 지금에서야 말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여자친구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2가지 부류잖아요. 부담스러워서 거부감을 느낀다던가 돈을 바라고 달려들던가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모르고 그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일주일 정도 뒤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어른을 만나 뵙는, 그것도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 뵙는 자리라 잔뜩 긴장했죠. 멋있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한정판 슈트까지 차려입었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급 와인 세트를 사들고 방문했어요. 번지르르한 모습에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멋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예비 장인어른은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이셨고요. 예비 장모님은 집안 살림을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셨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말이 없는 것인지 원래 조용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처남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처음 찾아뵙는 거라 긴장한 탓에 실수할까 온 신경이 곤두섰죠. 밥을 먹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보태주신다던. 집은 직장 근처로 잡아야 하고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미리 큰 집으로 받은 건가? 네, 어머님. 저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은 얼마 없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형편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뭐? 8천? 그러면 자네 부모님은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보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나 봐. 아참, 내가 너무 무례했지?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노파심에 그만. 자네가 이해하게. 저는 초면에 조금 무례한 질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절차이고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인데 궁금한 게 많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분조분 말씀드렸죠. 전부는 아니지만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어디 산다고 정도만 얘기했죠. 아마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기분은 조금 언짢았지만 좋게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며 예비 장인어른과 악수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되자 여자친구도 잔뜩 긴장하더군요. 이옷저옷 입어보며 한참을 헤매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놈이 언제 정신을 차리나 했더만 이미 차렸구만. 아가씨, 오늘아 힘들진 않았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일단 손님이 왔으니 식사 대접부터 해야지. 기태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김집사, 식사 준비한 거 내주게. 어서 들어와요. 부모님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냐며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2층짜리 집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아끼셨습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라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해보자며 좋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느 재벌집 자제들처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았고 명 겉모습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꾸미고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놀랄 일이냐며 서로 웃으며 집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모두 마치고 평범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늦게 할 이유 없다며 서두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한 달 뒤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죠.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고 신혼집을 고르고 가전이며 가구,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죠. 며칠 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장모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방, 결혼 준비하는데 정신없지? 힘들까봐 그러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까 하는데 필요한 것 좀 같이 봐줄 테니 이따 회사 근처 백화점으로 나오시게나. 퇴근을 하려던 찰나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백화점에 못 갈 것 같아요. 선영이한테 제 카드 전달했으니 이걸로 같이 고르시고 편하게 결제하세요. 그래? 같이 못 가서 어째. 일이 바쁘다는데 하는 수 없지 뭐. 내가 선영이랑 잘 고를 테니까 자네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수고하게. 여자친구에게는 백화점에 간 김에 예비 장모님 선물을 하나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후회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씻고 나와 휴대폰을 보는데 결제된 금액이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1,600만 원이 결제되어 있길래 무얼 샀나 하고 내역을 살펴보니 전부 명품관에서 결제한 가방 옷이었습니다. 분명 살림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전달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정되니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피곤했기에 내일 얘기해야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선용아, 난데 어제 장모님이랑 백화점 가서 뭘 산 거야? 1600만 원이나 결제했길래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고른 거야? 아, 그게 필요한 거 사느라 돌아다니긴 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엄마 가방 하나 사드렸거든? 근데 가방만 떡하니 사드리기가 뭐해서 기분 좀 내라고 옷이랑 화장품도 사드렸어.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언급이라도 해야지. 아무리 내가 선물을 해드리라고 했어도 한두 푼도 아니고 좀 당황스럽네. 정작 필요한 건 사지도 않았잖아. 기태씨, 원래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다 따지는 사람이었어? 막말로 우리 엄마가 남이야? 이제 당신 장모 될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해? 물론 내 입장에서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어. 하지만 결혼 전부터 너무 퍼나르는 느낌이야. 아직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심하잖아.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결혼해서도 이렇게 하나씩 딴지 걸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나한테 사줬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어?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니? 환불해달라고 할까? 제가 요목조목 따지자 여자친구는 그 정도도 못하냐며 화를 계속 내더라고요. 큰일을 앞두고 큰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 알았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기분이 살짝 상해도 미리 예단을 해드렸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야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긴장감이 맴도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겨우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 주신 집이 있어서 혼수만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가장 큰 문제인 집이 있으니 혼수만 준비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겠거니 했는데 예비 장모님이 예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혼수를 우리 쪽에서 해가니 예단비를 넉넉하게 5천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꾸민비 목적으로도 사용해야 하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대접해야 하니까요. 그 정도 여유는 되시죠? 저는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었기에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그저 당황스러워 예비 장모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지요. 회사 다니지 외모 안 빠지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어딨나요? 사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도 참한 며느리 얻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군요. 이번 주 내로 예단비는 넉넉히 챙겨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죠. 그리고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해주셨음 합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요. 부부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보험이라도 들여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아들 녀석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섣불리 알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예단비는 섭섭지 않게 보내드릴 테니 이해 부탁드려요, 사부인. 역시 사돈어른은 말씀이 잘 통하시네요. 박서방은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선물 하나 했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던데요. 그럼 예단비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내내 하기 바쁘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집 무례한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긴 하셨지만 아버지는 좋은 날 앞두고 그러는 거 아니라며 단도리를 치셨고요. 찜찜한 상견례가 끝나고 과연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선물 하나 한 거 가지고 생색을 냈다며 몰아가기까지. 부모님은 그 금액이 1600만 원이란 걸 아시면 아마 기가 차셨을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여자친구에게는 별다른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팀 단위로 부산 출장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바이어들과 오전에 미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당일치기 일정이었죠. 부산이 고향이신 팀장님은 집에 급한 볼일이 생겨 하루 연차를 쓰셨고 저와 같이 있던 회사 선배인 유주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죠. 교대 운전을 하며 길고 긴 고속도로를 지나 서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유주임이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 가자며 힘겹게 말을 하는 겁니다. 휴게소에 도착하니 고개를 푹 숙이며 식은 땀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배가 갑자기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데 심각해 보였습니다. 생리통 같은데 진통제를 가져오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유주임이 운전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바로 교대를 했고요. 조수석에 앉히니 실신할 것 같이 위태로워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죠. 다행히 서울에 인접한 휴게소여서 지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다른 여직원에게 연락해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직장 동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진료실에서 나오며 하는 말을 듣고는 등을 돌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거 기태 씨가 알면 어떡하지? 예, 그렇다고 생긴 애를 또 지워? 너 그러다 몸 망가진다.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애가 무슨 망신이야 이게?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알고 그랬어? 진짜 곧 결혼인데 어떡해. 드레스 입기 전에 배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으이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이 애미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막말로 결혼 앞두고 애 생겼다고 해도 되잖아. 요즘 혼전 임신 그게 대수니? 아직 초기라고 하니까 시기야 잘 둘러대면 되는 거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임신 5주 차였고 둘이 대화를 나누며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제 아이로 둔갑시킬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몇 주 차이 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계획을 잘 짜보던 그들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도 미친 듯이 생각나더군요. 안 하던 실수도 하고 동료가 정신 좀 차리고 일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그들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아마 전 평생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일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장모가 이게 대체 몇 번째냐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어서 여자친구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여자친구에게 결혼기념으로 삼아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기태 씨,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리고 곧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갈 텐데 갑자기 무슨 여행이래?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싱글로서 가는 여행이라 생각해. 지금 아니면 언제 가봐? 곧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까 지금 미리 다녀오자.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이고, 응? 그렇게 여자친구를 어렵사리 설득하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편히 자고 오고 그럴 생각이었죠. 물론 여행을 가 여자친구가 잠들면 몰래 휴대폰을 보고 증거 수집을 하리라 생각했고요. 가평으로 펜션 숙소를 예약하고
아무렇지 않게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일부러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그 틈으로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죠.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평소에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어 증거 수집은 의외로 쉽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살펴보는 내내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워 뺨을 한 대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와 여행을 온 와중에도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겠어요? 휴대폰 갤러리에는 만나던 남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과 녹음 파일 몇 개,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눴던 대화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야, 간만에 돈 많은 사람 잡은 것 같아. 이번에 꼭 결혼에 성공하려고. 선영아,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잘해. 우리 선영이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네. 나 잊으면 안 된다. 엄마, 돈이 그렇게 많은 집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꼬실 걸 그랬어. 이제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대표되면 집안일에 신경 못 쓸 테니 어차피 경제권은 나한테 와.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사줄게. 뭐라고 하면 애 핑계로 앓는 소리 하면 그만이니까 나만 믿어? 아서라, 사모님은 나중이고 지금은 무사히 결혼부터 해야지.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잘 낳았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와 결혼한다는 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더군다나 핏줄도 모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니. 저는 겨우겨우 꾹 참고 여자친구에게 내색하지 않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가다가 콱 쥐어박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이렇게까지 멍청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어렵사리 얻은 증거들을 따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부모님의 말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시고 목에 핏대를 잔뜩 세워 흥분에 겨운 소리로 호통치실 게 뻔했습니다. 호통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지워버리고도 남을 뿐이셨죠. 같은 날 저녁 파혼을 통보하기 위해 퇴근 후 회사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길에 저를 발견한 여자친구는 조금 놀란 눈치였거든요. 저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그대로 집에 데려다 주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거라고. 집에 다 왔어. 내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락드릴게. 기태씨, 갑자기 왜 이래? 파혼이라니.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제정신이야? 나 지극히 정상이고 제정신이야. 장난치는 건 오히려 너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빌미로 우리 집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던데. 아니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기태씨, 나 미행한 거야? 내가 못 믿어서 미행한 거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어른들께 말씀드릴까? 나 지금 최대한 참고 있는 거야. 조용히 파혼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선택해. 얌전히 파혼할지 말지. 기태씨, 내가 잘못했어. 이 아이 당장 내가 가서 수술할게. 그럼 돼? 나 기태씨 없으면 못 살잖아. 파혼만은 안 돼.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며 파혼은 안 된다고 하자 저는 조수석에서 반 강제로 여자친구를 끌어내렸어요.
집 앞에서 생쇼를 하고 있으니 소란스러웠는지 예비 장인 장모가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주민들도 싸움이 났나 하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선영이 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파오는 뭐고 아이는 또 무슨 말이야? 너 임신했니? 박서방 아이가 아닌 게야? 예비 장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하는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선영이가 품고 있는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선영이와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나 임신했어. 자기 아이 아니야. 자기 나 사랑한다며 이 아이 우리 아이로 키우면 안 될까? 자기만 눈 감아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데.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고작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와, 진짜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렇게 쉽게 아이를 지운다는 얘기를 하다니. 넌 뻔뻔하고 못된 살인자야. 너란 사람을 어떻게 믿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 어린 생명을 지워?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기태 씨만 눈 감아주면 돼. 기태 씨 어떻게 안 될까? 나한테 증거 다 있어. 그날 산부인과에서 너랑 장모님 다 봤다고. 내가 눈 감아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작정하고 나를 노린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 탓인지 여자친구는 눈물바람으로 이실직고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만나던 남자와 술김에 하룻밤을 잤는데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 남자 마땅한 직업도 없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홧김에 좋은 남자물어 성공해야겠다는 못된 생각을 품었다는 웃기는 소리를 하대요. 돈이 많은 우리 집안을 보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에게 아이 아빠가 되어주지 않겠냐며 아나무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염치까지 없는지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라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끌려 들어가다시피 하는 여자친구를 뒤로 저는 제 갈 길을 가려 했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여자친구는 악다구니를 쓰며 아니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덕분에 이웃집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창 속 원숭이가 이런 기분일까요? 순식간에 저희는 동네 구경거리가 됐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저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날 회사에서 오전 업무를 끝낸 뒤 유주임이 지난번 일이 고맙다며 밥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같이 있던 동료와 셋이서 점심 식사를 끝낸 뒤 들어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예비 장모님이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하던 찰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예비 장모가 저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여자가 생겼네. 파혼하자던 이유가 이거였어. 우리 선영이는 지금 끙끙 앓아 누웠는데 자네는 버젓이 밥 먹고 하하호 거리고 있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도대체 남의 회사에 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가 안방도 아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곳인 줄 알아요? 뭐? 자네 말 다 했나? 그래, 이 여자 때문에 우리를 아주 개망신을 준 거구만. 내 딸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쩔 거야, 이 파렴치 하나.
너 같은 게 우리 선영이랑 결혼할 뻔했다니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 없어.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파혼으로 안 끝낼 거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뭘 알거나 이러시는 겁니까? 선영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제 아이 아니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 듣는 거 못 참습니다. 뭐? 네가 어쩔 건데? 내 딸 인생 조져놓고 이 불려우 같은 년, 네가 우리 사위 꼬셨구나. 우리 딸이 어디가 모자라서 이런 년한테 밀리는 건데? 헤어질 거면 돈이라도 주던가. 우리 선영이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란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날 때린 것도 모자라 임신한 애인을 버린 인간 쓰레기로 만들려고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주임은 얼떨결에 임자 있는 남편을 꼬신 불륜녀가 돼버렸고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바람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됐냐며 신세한탄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차더군요. 유주임과 같이 있던 동료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그런가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창피한 건 둘째치고 이 상황 자체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이 서더군요. 저는 결국 파혼하고 조용히 덮으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라 아버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사기죄와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여자친구와 예비장모는 날마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빌더라고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잠시 어떻게 됐었던 것 같다고 무릎까지 꿇고 구걸하듯이 용서를 바라는 모습이 정말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 않자 그들은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오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계시던 점잖으셨던 어머니가 예비 장모님의 뺨을 후려 갈기셨습니다. 평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라 돌발 행동에 놀라긴 했지만 속이 시원했어요. 이건 내 아들 때린 값. 감히 어디라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내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해? 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당신 미쳤어? 사부인, 아니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소송만은 피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어머님? 핏줄도 모르는 씨앗을 몸에 담은 천한 계집애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 장자를 넘봐? 머리통은 장식으로 달렸어? 네 더러운 몸으로 돈 많은 남자 한번 꼬셔서 신세 한번 피고 싶어 환장했나 보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네 그 뱃속에 있는 씨앗 때문에 넌 평생 지옥 속에 살게 될 건데 말이야. 어머님, 저를 봐서라도, 아니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기태 씨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제발요. 귀를 닫았나 보구나. 내가 지금 한 말 못 들었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서 뻔뻔한 낯짝을 들고 와서는 용서를 바라는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 더러운 면상 저리 치워. 꺼지지 못해? 내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 엄마, 진정하시고 일단 좀 앉으세요. 그러다 쓰러지세요. 박기태 너도 이 엄마가 참 실망스럽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너 이러려고 경영수업 안 받고 밖으로 놔둔 거야? 너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한집사, 당장 이것들 끌어내. 근본도 모르는 더러운 것들 우리 집에서 내치란 말이야.
사모님, 사부인, 그러지 말고 저희 말도 좀 들어보세요. 이거 안 놔? 내가 할 말이 있다잖아.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은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히 끌려나갔습니다. 며칠간 조용하다 싶더니 제 소송을 진행해준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잘 진행되고 있나 안부를 물으려는 찰나 상대방,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와 우리 엄마를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맞고소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가둬도 시원찮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형, 제가 다 미안해요. 엄마랑 누나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아빠랑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희 생각하지 마시고 법대로 해주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엄마랑 누나는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처남도 따로 연락 와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이런 상황이나 겪게 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하더군요. 내노라 하는 로펌의 변호사를 둘이나 섭외하여 강경 대응을 하자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는지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고요. 빨간 줄마저 그이면 자신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모 건설회사 비서로 근무하던 여자친구는 회사의 소문이나 더 이상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한참 돈이 들어갈 시기인 고등학생인 처남까지 더해 경제 상황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의 일로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시던 예비 장인어른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여자는 회사에서도 잘렸고 힘겹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전해 들었어요. 해당 업계에서는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취직이 힘들 수밖에요. 누가 그런 여자를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여자친구네 회사는 반듯하고 정직한 임시를 내세우는 회사였는데 당연히 불륜을 저지르고 못된 행동을 일삼은 여자친구를 곱게 볼 리 없었죠. 비서직에 근무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품위 유지가 되지 않고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권고사직 당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비록 유통업이지만 발이 겁나 넓기로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 소송을 맡아주시던 변호사도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는 취업이 제대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맨날 저를 찾아와 빌고 또 빌더라고요. 재벌과 결혼하는 것이 다행이다 싶어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다녔는데 결국 그게 본인들이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 여자친구가 고향 땅으로 내려간다며 가기 전에 꼭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며 커피값 5천 원, 10,000원에도 벌벌 떨며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기태 씨,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거든. 이제 집 구해지는 대로 정리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고향에 가려고. 그동안 미안했어. 그랬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자업자득이야. 나한테 와서 굳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뭔데? 돈이라도 보태달라고? 앞으로는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내가 그때 미련하게 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허무하다 허무해. 기태 씨 같은 사람 없는데 아쉽다 정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미련하게 군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끝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네가 잘못인 거야. 그리고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인데 어떻게 주워 담어? 나한테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네가 현실적으로 깨달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다행히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뒤로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미안했다는 예비 장인어른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예비 장인어른은 아파트 경비를 시작하셨고 예비 장모님은 예비 처남 뒷바라지 그리고 여자친구는 김치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한다더라고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머리를 식히려 2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온 뒤 과거는 잊고 일에 몰두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약속했던 기간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회사로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혼이 아닌 파혼으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지고요. 만약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유주임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유주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혼남 딱지가 붙어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작년에는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여자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아버지의 전속 비서였는데 일 처리가 똑 부러지고 어디 하나 모날 데 없는 성실한 여자입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10년을 넘게 전속 비서로 근무를 했는데다가 성격이 만만치 않은 아버지를 보좌해온 걸 보면 앞으로 제 인생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안정을 찾으면 회사를 물려주고 시골로 귀농하실 거라 하셨어요. 저는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을 익혀나가는 중이고요. 저처럼 비슷한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맞는 길인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 부디 좋은 선택을 하세요. 라고요.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신중한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든 그에 맞는 길은 열리길 마련이니까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50대가 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자입니다. 이리저리 사연들을 구경만 하다가 제가 직접 저의 이야기를 쓰려니 긴장되는군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고 과거 남아 선호 사상이 한참 만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 믿고 사연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이미 다 지난 이야기이고 저도 제대로 복수를 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집안에서 태어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보다 못해 어디서 주워온 애 아니냐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차별로 인해 눈칫밥만 엄청나게 먹었고 저도 모르게 세상을 그렇게 습득하게 되었죠.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아마 여기 사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시댁에서 엄청난 멸시를 받았고 아들을 낳아오라는 성화에 못 이겨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제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둘째가 아들인지라 어머니에 대한 대우 또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를 낳고도 몸조리는커녕 아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 뒷바라지를 해야 해서 하혈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셨었죠. 하지만 연년생인 아들을 낳고는 몸조리도 3개월간 극진하게 받고 그제서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네가 고추를 달고 왔어야 내 인생이 더 폈을 텐데 하시면서 저를 못난 사람 취급을 하셨죠. 이름으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다음에 꼭 아들을 낳으라고 이름을 후남이라고 지었고, 아들은 귀한 존재라고 귀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뭐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친할머니는 정말 엄청나게 차별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7살 동생이 몸무게 25kg를 돌파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고작 16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걸로 엄청나게 차별하셨거든요. 항상 뜨끈한 고기 반찬을 동생에게는 올려주시고, 혹여라도 제가 한 개 집어먹을까 싶어 제 밥그릇은 나물 반찬, 김치 반찬 앞에다가만 두셨었죠. 같이 밥이라도 먹는 날에는 갈비뼈라도 한 개 얻어 양념이라도 쪽쪽 빨아먹을 수 있었습니다만, 보통은 제 밥은 나중에 식구들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식구들이 도란도란 밥을 먹는 시간에 청소를 해라, 네 속옷을 빨아라 하며 일을 시키셨어요. 그때가 고작 제 나이 8살 때입니다. 저는 초중고 내내 자라면서 제 옷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주신 적이 없다고 해야 정답일까요? 사촌들이 안 입는 옷을 물려받거나 정 옷이 없으면 동네에 있는 헌옷 수거함 있죠? 거기서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을 찾아와서 빨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은 그 어릴 때부터 스포츠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중상위급 브랜드 옷을 턱턱 사주셨죠. 저는 5일장에서나 살 수 있을 법한 고무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동안 동생은 나이키며 아디다스며 각종 브랜드 신발 신상이 나오면 막 사주셨고요. 오죽하면 제 동생이 저한테 누나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가족 어르신들이 그렇게나 차별하는데 동생이 제가 누나로 보였을까요? 그냥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몸종 같아 보였겠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동생의 깐깐함도 제가 다 뒤집었어야만 했습니다. 자칫하다가 동생을 울리는 날이라도 오면 정말 쌀입대로 매타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밥만 축내는 망할년. 고추도 없이 태어나서는 뭘 저렇게 처먹기는 잘 처먹는지. 저는 말라붙은 찬밥 덩어리에 김치를 먹으면서도 저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동생과 할머니 손을 붙잡고 슈퍼라도 가는 날에는 너무나도 곤욕스러웠습니다. 맛 좋아 보이는 빵과 과일, 과자들이 즐비한데 제가 살 수 있는 물건은 단 한 개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동생은 비싼 바나나를 턱턱 담고 과자들을 한아름 담아 할머니 방에 숨겨두고 거기서 몰래 하나씩 까먹었죠. 저에게 단 한 개의 과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제게 아예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란 사람은 저를 챙겼다간 자기도 매타작 받을 게 뻔하다면서 저를 멀리했죠. 어느 날은 깡마르고 볼품없이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제가 불쌍했는지 슈퍼집 할머니가 저만 몰래 부르시더라고요. 아가야, 우째 이리 불쌍하게 사노. 이거 내 몰래 줄 테니께는 들키지 말고 혼자 무라. 알았지? 슈퍼집 할머니는 제게 비싼 과자를 하나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처음으로 베풀어진 친절이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제가 주서운에 갔다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몰래 도움을 주시곤 했죠. 과자를 하나 받아온 저는 방에서 몰래 과자를 뜯어먹다가 동생에게 걸렸죠. 슈퍼집 할머니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혼자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눠 먹자는 동생에게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고 했고, 잔뜩 성이 난 동생이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했어요. 할머니는 성큼성큼 큰 발로 쫓아와 저를 혼내셨죠. 야, 이 도둑년아.
내가 너그 동생 먹으라고 사다 놓은 과자를 몰래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동생이 나눠 먹자는데 그걸 안 주고 앉았나? 도둑년 아니에요. 슈퍼칩 할머니가 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짠순이 할매가 퍽이나 네 먹으라고 줬겠다. 지들 집 손주한테도 돈 내고 사 먹으라 하는 할맨데 네가 뭐 이쁘다고 니한테 그걸 주니? 진짜예요.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저 혼자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엄마가 거짓말 치면 혼난다고 했지. 엄마는 동생과 할머니 편에 서서 오히려 나서서 저를 혼내셨죠. 그렇게 등짝을 얻어맞고 비싼 과자는 2개밖에 먹질 못하고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날 저녁에 억울해서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하는 저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훈계를 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죠. 저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유소년 시절을 버티고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가서 독립을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공부는 꽤나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숙사 학교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수능을 치르고 온 날 예상외로 더 좋은 성적이 나와 원서를 쓰게 된 돈을 좀 보태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기가 차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얘가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니는 네 동생이 대학 갈 거 보고 뒷바라지할 준비를 해야지. 어디 지지배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돈을 달라 할 수가 있어? 네 원서 쓸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등록금 내고 생활비 쓰고 하려고.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라면서 저에게 동네 근교 외진 고속도로 길 앞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거기는 늘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다면서 여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으니 그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자고로 아들이 기둥이고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운명이니까는 너는 그 뒷바라지 잘만 하면 된다. 네 동생이 잘 되고 나서 설마 네 모른 척 하겠나? 그리고 어차피 네 동생이 우리도 모시고 살고 할 낀데 당연히 동생이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한 기라.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 셔틀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동창들은 대학에 가기도 했고 재수를 하기도 했고 담임 선생님은 저의 성적을 보시고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을 너무나도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담임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죠. 집안에서 차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성적이 잘 나와도 배우고 싶은 공부를 더 못한다는 서름은 정말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또한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고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을 제외한 타인의 뜨뜻함이 정말 너무 벅차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공장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 고작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요즘처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80만 원이라는 돈도 크게 느껴졌죠. 첫 월급을 받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엄마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속였습니다. 옆집 순이는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받는다던데 너는 왜 60만 원이고? 나는 이제 막 들어갔고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월급 많이 못 준대요. 어머나 이 사기꾼들 2월이면 졸업하는데 아직 해 안 바뀌었다고 졸업 안 했다고 돈을 덜 주나? 이리 가지고 와봐. 저는 그렇게 20만 원이라도 몰래 모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6개월마다 꼬박꼬박 월급을 올려주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집에다가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속였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4년 동안 제 남동생은 삼수를 했습니다. 어찌나 돌대가리인지 공부에는 전혀 소질이 없음을 저는 진즉 알아봤지만
그래도 사내가 대학은 나와야 한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공부를 시키더군요. 밤마다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나 타고 사고나 일으키는 문제아한테 무슨 기대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묵묵히 공장에서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다가 꼬박꼬박 60만 원씩 가져다 주니 월급날에는 고기 반찬도 내어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입에 들어가는 고기를 빤히 보는 둥 저희 친할머니는 그것조차 아까워하셨지만요. 저는 몰래 만들어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모았던 돈이 월급이 오르면서 저금하는 돈이 점점 많아졌죠. 그 와중에 삼수하던 동생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추가 합격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록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학교였음에도 대학에 드디어 합격했다면서 가족들은 잔치가 열렸죠. 우리 귀남이가 대학을 저쪽 지방으로 가게 돼서 이제 집을 나가 살아야 하는데 후남이니 모은 돈 좀 있다며? 제가 돈이 어딨어요. 월급 다 엄마 드리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정말. 네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는 매달 붓고 있는 적금 통장 있다 하던데. 내가 그거 금액도 다 확인하고 왔으니 얻는 통장 내놔라. 은행 가서 확인을 해봤다고요? 그래. 네 그거 벌써 2천만 원 넘게 모았던데. 딱 우리 귀남이 자취방 구할 돈으로 적당하더라 얘. 빨리 돈 내놔. 저는 그렇게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모아둔 적금까지 들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 돈을 가져가면서도 친할머니는 제게 쌍욕을 퍼부었죠. 더러운 년이 뒷공무니로 돈을 숨기고 있었어. 은혜도 모르는 년. 지 동생 위에 써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 돈을 들고 튀려고 저 망할 년. 아주 사고나 크게 한번 나서 뒤져버려도 시원치 않을 년. 저는 정말 서러워서 목이 턱 막혔습니다. 바보같이 악이라도 한번 써봤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방에서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죠. 동생은 제게 놀리듯이 잘 쓸게 한마디 하고는 집을 구하러 다녀야겠다고 방은 원룸보단 투룸이 좋겠다고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을 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제게 아주 잠깐 고민을 하더니 집을 탈출하고 싶으냐고 영영 인연을 끊고 살고 싶으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후남이 너 내가 서울에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소개시켜줄까? 서울이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응, 거기 지금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어서 아마 네 경력이면 붙고도 남을 거야. 대기업 공장이라서 일은 지금이랑 비슷한데 복지도 훨씬 좋고 월급도 2배 이상일걸? 숙식도 제공되니까 집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럼 언니가 가야지 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언니는 남자친구 때문에 이 동네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 알잖아. 우리 곧 결혼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후남이 네가 가면 딱 좋겠다.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그 공장에 입사 원서를 냈고 최종 합격까지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했죠. 미리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기숙사 주소로 택배를 통해 몇 개 없는 짐을 붙여놓고 출근을 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통장들도 전부 해지했습니다. 휴대폰은 당연히 집에다가 버리듯이 두고 왔고 정확히 몇 달 뒤 해지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죠. 대기업이라 그런지 정말 좋았습니다. 기숙사도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고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의 강도는 비슷했으나 근로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 수당이 붙어서 월급은 원래 받던 공장보다 정말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었고요. 처음에 3교대 일을 하면서 월급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혀본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여기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드물었고 밥도 삼시세끼 다 나왔고요. 제가 뭐 옷이나 가방 같은 데에 돈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월급 자체가 적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남자를 한 명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교대조 사람은 아니었고 그분은 관리직으로 입사를 해서 저처럼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인사팀 쪽에서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 조금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지만 성격만큼은 온순한 사슴 같은 남자였죠. 알고 보니 남자는 꽤 유명했던 태권도 선수였더라고요. 저는 TV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초면이었지만 회사 내에서는 유명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 적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굴에 큰 흉터도 운동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 없어서 대기업에서 특기자로 취직하게 되었고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곳 인사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연애라고는 전혀 모르던 제게 그의 친절함은 더욱 과하게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온통 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저의 가정사를 듣고 나서 같이 아파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죠. 저희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가 서울로 도망친 지 3년 만에 그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의 가정사를 대충 이야기는 드렸다고 했지만 솔직히 제가 부모라면 저 같은 애는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너무나도 잘 왔다면서 저를 반겨주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는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거든요. 아가,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다. 세상에, 나도 어릴 때 줄줄이 동생들을 키우면서 힘들었었는데 우리 아가는 그런 차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건 흠이 아니라 세상을 꿋꿋하게 견뎌냈다는 휘장 같은 거지. 이제 우리 가족이 되면 내가 사돈댁에서 차별했던 것만큼 아가를 생각하고 살피면서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솔직히 반대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시니 제가 어떻게 더 기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제가 도망치듯 집을 떠난 터라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세요.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으니 알리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지. 우리는 그걸 흠으로 잡을 생각 없다. 아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혼주석이야 비워두어도 전혀 부끄러울 거 없단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배려로 혼주석을 비운 채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초대할 만한 친구들도 없어서 결혼식을 약소하게 진행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워낙 사업을 크게 하시기도 하셨고 남편 손님들도 꽤 많아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향 언니를 초대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언니는 너무나도 축하한다면서 저의 결혼식에 남편과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간 고생했던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는 아직도 그 공장에 다닌다며 아주 짧게 회포를 풀고는 저희 부모님의 소식도 간략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너 그렇게 서울로 떠난 다음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 앞으로 돈은 어쩌냐고, 누가 벌어오냐고 소리치면서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너 어딨냐고 난리 나고,
아무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 잡았대니까 공장에 한 일주일 동안 너 기다린다고 매일같이 찾아왔었다. 네 동생은 학교도 자퇴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보증금도 다 먹고 노느라 까먹었다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너네 할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저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조금 의외였지만 어차피 제게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전해주지 못했을 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준 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시키고 남편도 소개시켜줬어요. 언니는 태권도 선수였던 남편을 기억하고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챙길 친정 식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선물을 잔뜩 사들고는 돌아와 인사를 드리고 드디어 신혼집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정말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애정이 서린 곳이었답니다.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30평형대 아파트는 어서 나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안심하던 때쯤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고향 언니가 제 결혼식에 다녀온 뒤 동네 친구들에게 제가 태권도 선수였던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되어 동생한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동생은 당연히 인터넷에 남편 이름을 쳐보았고 근황 기사에 한 줄 짤막하게 뜬 저의 결혼 소식을 보고는 수소문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방문할 사람이 없어 누군지 몰라 문을 벌컥 열었다가 잔뜩 심술이 나 있는 엄마와 동생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어릴 때 당했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현관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당당하게 저를 밀치고 들어와 저희 집을 쑥 둘러보는데 저녁을 같이 준비하던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으로 오던 중 저희 엄마와 남동생과 딱 마주쳤습니다. 집도 좋은데 얻었네. 망할려니 네 동생 버리고 가서 악착같이 벌어다가 이런 집을 샀어? 너 그렇게 도망간 다음에 네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 도망가더라도 매달 생활비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그 정도 했으면 됐죠. 뭘 더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모아둔 돈 싹 털어서 동생 자취방까지 얻어줘 놓고 제가 뭘 어쨌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이제 나도 늙고 힘에 부쳐서 딸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여기 집에 방도 많은데 우리 방 하나 내어주면 아주 살기 좋겠어. 아, 그래.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한 그 누구라고? 이름이 뭐랬지? 인사가 늦었습니다. 김동민입니다. 그래, 김서방.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닐세? 집이 기우는 집안이라 해도 그렇지. 결혼할 때 당연한 수순으로 해와야 하는 게 있는데 솔랑 내 딸만 데려가면 끝인가? 앞으로라도 우리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살면 되겠구만. 더는 못 듣겠으니 이만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짜 듣다. 서울에 아파트 가진 게 유세라고 거참 빡빡하게 군다. 가족들이 올라왔으면 하다못해 갈비라도 대접해야지. 누나가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가족들이 누나를 안 챙긴 거야. 알어?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가 못되게 굴어서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 거라고 쉽게 말하는 남동생을 보니 더 이상은 말을 섞어서는 안 될 종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처음 본 남편도 놀라서 저를 끌어안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제가 큰 소리를 내니 엄마 남동생도 무척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귀 아프게 소리는 왜 질러대? 후남이 너 앞으로는 우리 집에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너 일하는 공장이 대기업이라며? 거기에 네 동생 자리도 하나 만들어서 꽂아주면 되겠다. 안 그래도 우리 기남이가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지금까지 놀고 먹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독립할 준비도 해야지. 제 나이가 벌써 28살인데 동생은 27살을 먹도록 일 한 번 하지도 않고 집에서 놀고 먹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전문대조차 졸업도 못했으면 어디서 기술이라도 배워서 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부모 품에 쌓여서 제 앞길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동생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김서방 얼굴에 그 흉터는 패싸움이라도 하다가 생긴 건가? 우리 귀남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 좀 쓰던 사람이라고 하던데 운동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어디 양아치 무리들이랑 노느라 힘쓴 거 아닌가 싶네. 남편은 정말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지만 그래도 딴에는 제 엄마라고 제 가족이라고 앞에선 대놓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이만 돌아가시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가 이 집 시세 찾아보니까 강남이라고 20억 원 하더라. 그니까 이 집 팔아서 우리 반 떼주고 누나 살고 그래도 되겠네. 나가는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둘을 내쫓은 뒤 문에 걸쇠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다독여줬습니다. 고생 많았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면서 저를 토닥여주는 손길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시댁에도 흘러가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저보다 더 분노하셔서 다음에는 꼭 경찰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서 주구장창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머리 같은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고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제게 당당히 저녁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고 저는 첫날 이후로 절대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게 바라던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붙잡더군요. 이 아빠가 이제 늙어서 돈도 못 벌어오고 귀남이는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취직도 안 되니까 우리 귀한 아들 쫄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배워야 먹고 살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누나로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요? 저희 회사는 제가 취직시켜주세요 한다고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면접을 보고 들어온 거고 귀남이도 취직하려면 취업 준비를 해야죠. 무작정 이럴 게 아니라요. 그래, 그 취직 준비. 그거 하려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다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겪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쥐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결혼하느라 돈 다 써서 돈 없어요. 하지만 이 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약속하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나도 너같이 은혜도 모르고 가족도 모른 척하는 망할년이랑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 없다. 3천만 원 정도만 해와. 3만 원이 이 집 개 이름인 줄 아는 저희 엄마에게 알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돈 3천으로 더 이상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깨고 그 돈을 모두 엄마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일같이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던 그 지긋지긋한 가족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죠. 열흘쯤 지나니 이번엔 아빠가 찾아왔더라고요. 네 엄마한테는 3천 주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너네 할매가 너 딸인 거 알고 지우라고 난리를 치는 거 내가 막아서 네가 태어난 거다. 알어? 나 아주 은혜도 모르고
지 어미만 챙기는 꼬라지하고는. 나한테도 3천만 원 줘. 정말 저는 아빠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제일 오랜 시간 나눈 대화가 돈 달라는 이야기라니 제 삶이 얼마나 척척했겠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이야기, 아빠가 찾아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니 제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후남씨 자존심 상할까봐, 그리고 또 가족들 이야기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뱉는 건 난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보만 괜찮다면 이 집은 전세 놓고 여보가 스트레스 그만 받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건 어떨까? 저는 단번에 좋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의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킨다 한들 어릴 때 당했던 수모보다 덜할 것 같았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시댁에서도 집이 복작복작해지겠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제가 짐을 싸들고 간략하게 이사를 하자 그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죠. 그래서 집은 잘 내놨어? 가구들은 어쩔 거야? 다 들고 들어오려면 큰 이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전 가구들도 빌트인으로 생각하고 전세 매물 내놓았어요. 나중에 다시 들어갈 때 새로 사던가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세아가 얼굴이 많이 상했어. 얼른 밥 먹자. 아,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내가 시집살이 시킬까봐 나한테 경고를 단단하게 주지 뭐야.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일부러 일주일에 3번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매일 오시라고 했어. 절대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회사 다니는 거, 그리고 가족들 연락 안 받는 거, 그거만 생각하고 푹 쉰다고 생각해. 알겠지? 제가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내가 왜 우리 며느리 손에 물 묻히게 하니? 저녁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쯤에 저녁 먹고 싶은 메뉴 생각하면 나한테 연락해놔. 내가 이모한테 말해서 준비해두라고 시킬게.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살 좀 찌워야겠어. 너무 말라서 내가 마음이 다 안쓰러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행동에 저는 하루를 사는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일도 없어서 너무 행복했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뻔뻔한 친정 식구들이 이렇게 가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갈비찜을 먹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어릴 때는 살코기 한 조각 먹어보질 못하고 뼈대에 묻은 양념만 핥아 먹었었던 터라 제게 한 맺힌 음식이나 다름없었죠. 푹 졸여 살이 사르르 녹는 갈비찜을 먹으면서 행복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댁에 누가 찾아왔는지 벨소리가 울렸어요. 시댁은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이라 큰 대문을 넘고 들어와야 마당을 통해서 집 앞에 올 수 있었거든요. 큰 대문에서 누가 문 열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듣자마자 딱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인 것을요. 제가 나가볼게요 하고 일어서자 아니라면서 시부모님도 남편도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한대를 해주네. 우리 집 못 배워 처먹은 년이 글쎄 시부모는 모시고 살면서 친정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못 배워쳐. 아니, 어떻게 딸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처음 뵙는 사돈댁이지만 정말 듣던 대로 너무 하시네요. 그러면 지는 시부모랑 이런 좋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면서 지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애비는 단칸방에 넣어두는 게 맞습니까? 거기다가 지가 책임져야 할 남동생은 어쩌고요? 듣자 하니까 너무 하시네요.
처남을 왜 우리 후남 씨가 챙겨야 합니까? 자기 몫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사는 거죠. 옛날엔 다 그랬어. 우리 귀한 아들 키우려고 딸 낳은 거지. 내가 저거 고추만 달고 나왔어도 이런 인생을 안 사는 건데. 딸년을 낳아서 내가 아직도 이리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이만 가세요. 그게 왜 다 후남 씨 탓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참나, 남편도 꼭 쥐 같은 거 만났네. 야, 얼굴에 그런 큰 흉터 들고 그런 말하면 협박죄 바로 성립되겠는데? 너 솔직히 발목 부상 그거 아니라며. 인터넷에서 내가 봤는데 너 그 발목 부상도 싸움하다가 다친 거라던데? 양아치 새끼. 운동까지 해놓고 사람 때리면 그거 살인죄 아니냐? 와, 엄마 아빠 저 새끼 눈빛 봐. 한 대 치겠다 아주. 동생은 남편이 평소 시달리고 있던 악플을 봤는지 루머 가득한 내용을 면전 앞에서 뱉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시모가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동생의 멱살을 확 잡아채서 올리더라고요. 시부가 폭력은 안 된다고 말리려는데 이미 눈이 돌아간 남편이 힘으로 동생을 들어올리자 친정 부모님도 난리가 났습니다. 태권도를 그리 오래 하고 아직도 운동을 취미 삼아 하는 남편의 힘을 맨날 술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는 동생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자 캑캑거리면서 침을 흘리는 남동생에게 남편이 크게 경고를 했습니다. 2번 다신 우리 집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돈 달라고 찾아오지도 마. 그리고 말이라는 거 그렇게 함부로 뱉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내가 우리 후남씨 상처받는 거 옆에서 보면서 참고 참았는데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집거리고 다니면 너 진짜 뒤진다. 친정 부모님도 남동생 눈이 뒤집어 까지면서 캑캑거리니 2번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고 우리애 놔주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 꼴이 제법 웃기고 하찮아서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네,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2번 다신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을 테니 우리애 놔줘. 그래 김서방,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닐세. 우리가 하란 대로 할 테니 우리 귀남이 죽겠어. 내팽겨치듯 멱살을 풀어주니 바닥에 철푸덕 자빠지는 꼴이 우스워서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기침을 크게 몇 번 한 동생은 호흡을 크게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꽤나 놀랐을 겁니다. 뒷공문이 빠지게 돌아서는 3명의 모습을 보니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식어버린 갈비찜을 어쩌냐며 매일 다시 먹자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2년을 지냈고 그 이후에 다시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제 나이가 30 중반에 다다르자 시댁에서도 슬슬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를 낳자는 계획을 세우고 저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도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함이 오래 지속되면 그만큼 불안함도 따르는 법이었죠. 근 5년 만에 다시 친정엄마가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치가 떨려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어디 갔느냐고 넌지시 물어보는 게 낌새가 조금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 귀남이가 간암이라서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정신 못 차린 동생이 매일같이 술 처먹고 게임만 하고 담배만 피우다가 간암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간암에 걸린 동생을 위해 친정 가족들 모두 검사를 했지만 유일하게 일치했던 아버지는 몸이 이미 노쇠하여 이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에게까지 간이식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못 해줍니다.
이제 아이도 가질 예정이고 귀남이가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분명 제 남편이 2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우스운 건지 저한테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하면 제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하나뿐인 네 동생이다.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일으켜 세울 기둥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지 않니? 검사해서 이식 좀 해다오. 우리 귀남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러길래 애초에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바른 길로 엄마가 인도를 했어야죠.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 결국엔 이런 몹쓸 병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결국 경찰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신고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제 의견을 물어보시더니 제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자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 주셨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집에 찾아오는 게 불편하시면 언제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제게 생떼를 부리며 난동을 치던 저희 엄마 아빠는 남편이 신고한 경찰에게 붙잡혀갔고 경찰서에서 저는 정확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접근금지 신청은 가능했어요. 세상에 핏줄이라고 꼭 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간이라도 맡겨놓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 서름이 커서도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이게 다 인과응보입니다. 귀남이가 죽던 말던 저랑은 상관없으니 알아서들 하시고 2번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네가 누나가 돼서 간 하나 못 주는 게 말이니? 네가 다 귀남이를 위해 희생을 해야 사돈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안 싸더니 그런 식으로 여태 우리 며느리를 대했으니 우리 며느리가 그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하나 하고 싶겠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배에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2번 다신 우리 며느리 우리 가족 눈앞에 띄지 마시죠. 그 뒤로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화도 내고 애원도 하고 울면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끄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귀남이는 간암이 전이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바람에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것이 아닌 것까지 욕심을 내고 살더니 저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떠났네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산 만큼 부풀어 오르자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친정엄마가 뻔뻔하게 나타나기도 했었네요. 이제 너도 자식을 낳을 테니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귀남이도 그렇게 떠나고 자식은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라도 이제 우리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너도 나중에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을 거다. 당장 썩 꺼지세요. 지금도 접근금지 명령 유효한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 나이에 유치장 신세 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험악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친정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렇게 나약하고 비열하고 강한 사람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종자였다니. 그런 사람에게 그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정 부모를 대신하여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저는 아주 순산을 했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 뭘 하고 사는지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네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 그들의 행동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불행하게 사는지 불행한 마음은 조금 들거든요. 하지만 제 곁을 지켜준 가족들 덕에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속이 조금 후련하신가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